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8강 특정한 정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정한 정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은 비문학 지문이 15문항 출제되어지는데 반드시 3문항 정도가 출제되어지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항이에요. 상당히 비중이 높고 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둬야만이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출제자들은 왜 이것을 출제할까? 이거는 수능 문제는 결국에는 지문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지문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할 건데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어떤 특정한 정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해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이 문제는 문도를 보면 쉽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 특정 정보를 조세 전가 이런 식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밑줄을 그어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도만 보면 바로 이거는 특정한 정보의 의미를 묻는 문제구나. 이거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되어지는 형태, 즉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또 제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학습을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출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를 뽑아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한 10문항 정도는 문형을 익히기 위해서 정답을 먼저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고, 즉 여러분이 정답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지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어떤 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지의 구성 방법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문의 내용을 복사에다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2개, 3개의 문장을 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단을 요약하고 함축해서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한 10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10문항을 가지고 몸에 익혀갔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10문항을 실제로 이제 풀이하면서 이 문제 유형을 익히고 풀이 방법을 습득해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풀이 방법은 간단해요. 풀이 방법은 문두와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문을 읽어가는 것이 좋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특정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내용 이것까지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 수능 시험에 출제되어졌던 문제를
하나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딱 보시면 네모칸이 쳐져 있잖아요. 아,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묻고 있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들을 보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은요. 수능 지문은 최근에 제시되어지는 수능 지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명문입니다. 뭐라고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를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설명에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이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가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용어를 새롭게 제시만 해놓고 넘어간다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그 용어만 제시해놓고 끝난다면 용어에 대한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말겠죠. 그래서 수능 지문에는 또 수능 지문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설명문은 어떤 용어가 제시되면 반드시 이 용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조건화의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의 원리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그러면 지문에서는 이 조건화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가 조건화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자신이 설명한 이 내용을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제대로 읽었는가 이 이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특정 정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화의 원리 이런 낯선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 용어를 알려주겠지? 그리고 이 용어가 필요하니까 출제자가 제시했겠지? 나도 이것을 잘 파악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문을 읽어가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건 지문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지문 독해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겠네. 조건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겠네. 이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긍정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 5개 중에 4개는 틀린 거고 1개는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선택지라고 하더라도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만들진 않았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했을 건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틀리게 바꾸어 놓았는지 또 어떻게 맞게 구성하고 있는 건지 그 선택지의 구성 방법을 지문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택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빠르게 한번 보고 가는 것이 그래도 그
지문을 읽어가면서 정답을 찾기가 쉬워요. 나중에 지문 읽고 나서 이걸 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에너지를 뭐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 믿음의 정도를 막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아시겠죠? 그럼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알겠죠?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네 번째,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 알게 되고 동시에 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알게 되고 이것도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는 적용이 안 된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는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읽어볼게요. 자, 뭐 이렇게 일문단, 어차피 지문은 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문제만 푼다고 가정을 하고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뭐 이렇게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세 가지 믿음의 태도 뭔지 알아요? 모르죠. 왜? 이 질문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돼요. 수능 지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믿는데요. 누가?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고 있죠.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든지 거짓이라고 믿든지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또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다 아니라고 믿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반면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참, 거짓 또는 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물론 이것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베이스주의자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출제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베이스주의자예요. 아, 이게 뭔가 알아야겠다. 여기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주의자는 앞에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정도의 문제예요. 뭐냐?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는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일 눈이 온다. 이것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통 인식론자는 그래 눈이 오겠지. 또는 무슨 소리야 눈이 안 와. 이렇게 믿거나 안 믿거나 또는 뭐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이스주의자는 그게 아니고 내일은 눈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갖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온다 안 온다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일 그 것에 대해서 믿는 정도가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얼마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뭐 이게 90%라고 하면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약 한 10%까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생 문제과는 달리 믿음의 태도를 바꿔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신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기존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베이스주의자의 표현을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스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요거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명제 B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가장 강하게 믿을 수도 있고 약하게 믿을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예시를 했지만 90%에서 예를 들면 10%까지 그 사이에서 믿음의 정도가 있겠죠. 명제 B에 대해서 9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명제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는 거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까 기존에 있었던 믿음의 정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건화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조건화의 원리는 기존에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든지 조건화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지 5번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맞나요? 틀렸죠. 아까 말했죠. 예를 들면 90%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부터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10%로 가정했을 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은 새롭게 명제를 알게 되면 그 믿음의 정도가 바뀐다고 조건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중간 정도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변형을 많이 했죠. 출제자가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써놓고 그러면서 이것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5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화의 원리가 또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가 뭐예요? 조건화의 원리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예요. 뭐냐?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동안에 A가 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A가 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60%였다. 그런 믿음의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 새롭게 알게 된 그 조건을 적용해서 B가 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60%의 믿음의 정도가 있었는데 A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명제를 알고 보니까 그 A가 작용해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7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게 조건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대요. 약하게 한 30% 정도.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약 한 30% 믿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약 70%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30에서 70으로 믿음의 정도가 바뀐 이유는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조건화의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이걸 알게 된다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화의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또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 여기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선택지 볼게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진다. 4번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에서는 둘 이상의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알게 되고 또 다른 명제가 참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된다. 말했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명제가 새롭게 알게 되면은 적용된다. 결국에는 맞는 이야기예요. 둘 이상의 명제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선택지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알게 되고 동시에 다른 명제가 참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꿔놨어요.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문 다시 볼게요. 자, 이 원리가 뭐예요? 조건화의 원리예요. 조건화의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고 행위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우리가 2번 선택지 한번 보시죠.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에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믿음의 정도가 변화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해서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의 정도가 조건화의 원리라고 본다면 이 조건화의 원리가 행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변형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요.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대요. 조건화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변해야지 없는 거 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명제, 즉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스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새롭게 알게 된 명제하고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 그쵸?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때? 믿음의 정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3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도가 변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선택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역시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이스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대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스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거, 이거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1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죠.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라고 말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출제자들이 지문을 어떻게 변형해서 선택지를 만드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1번에 해당되는 해당 지문을 여기다가 실제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바꿨는가를 몸으로 익히라는 거. 눈으로 익히고 귀로 익히지 말고 직접 써가면서 몸으로 익히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체득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익힌다는 거. 예? 우리 그런 말 하죠. 몸이 기억하고 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도 지문의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출제된 수능 문제예요. 이건 다 풀기보다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밑줄 친 이상적인 이식편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갖춰야 할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출제자가 이상적인 이식편이라고 여기다 제시했다는 것은 이 앞에 부분에서 무엇인가 이식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이식편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이식편은 뭐겠어요? 간단하죠. 여기서 제시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상적인 이식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제시되어져 있는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식편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한 것이 이상적인 이식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식편은 비용이 아주 높았어요. 또 정기 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이식편은 뭐야? 비용이 낮아져야 되고 정기적인 교체가 용이하게 되었을 때 이상적인 이식편이 되겠죠. 문제는 이것이 지문에 언급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식편은 대체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크기가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었던 모양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된다. 이식편 사이에는 유전적 거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또 그 용어가 설명이 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정보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문의 정답이 어느 부분에 있고 선택지는 지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구성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에서 정답 근거를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익혀보고 또 그것을 실제 손으로 다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9강 특정 정보를 2개 내놓고 서로 대비되어지는 2개의 정보를 내놓고 그 문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그 대비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